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습기와 열기 탓에 불쾌지수가 치솟습니다. 밖을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고 밤이 되어도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죠. 반대로 겨울이 찾아오면 영하 10도를 밑도는 시베리아의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에어냅니다. 두꺼운 패딩으로 온몸을 무장하지 않으면 문 밖을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봄과 가을의 정취를 즐길만 하면 어느새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가 우리를 덮치죠. 우리는 평생 이 지독한 사계절을 겪으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는 왜 이토록 기후가 극단적이냐며 날씨를 원망하기도 하죠.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나라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불평하며 견뎌온 이 지독한 기후 조건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생존의 방법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 투덜대며 마주했던 한국의 날씨와 지형이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을 뿌리채 바꾸고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지었는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문화죠. 인터넷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를 참지 못해 닫힌 버튼을 연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많은 외국인 학자들과 언론은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단순히 급한 성격이나 현대 산업화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정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환경과 기후의 관점에서 이 속도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 거대한 속도전의 기원은 바로 과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가혹한 사계절의 굴레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과거 냉난방 시설이 없고 대형 마트에서 1년 365일 식재료를 구할 수 없었던 시절을 상상해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가지 계절은 생존의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엄격한 타이머와 같았습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여 언제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역이나 식량 확보에 대한 압박이 비교적 덜한 유럽의 온화한 기후 환경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봄이 찾아와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 그 즉시 논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했죠. 농경사회에서 24절기라는 것은 곧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생존의 시기였습니다. 청명과 고구 무렵에 비가 내릴 때 단 며칠만 게으름을 피워 파종 시기를 놓쳐도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해 1년 농사 전체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파종 시기를 단 열흘만 놓쳐도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는 곧 다가올 겨울의 혹독한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매서운 폭염과 장마 속에서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뽑고 논에 물을 대야 했습니다. 수해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오는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속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노동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벼는 결코 자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가족의 생사를 결정지었죠. 특히 논농사의 핵심인 물 관리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멀리서라도 물을 길어와야 했고 비가 쏟아지면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길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쉼없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버텨낸 자만이 가을의 풍요를 기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을이 오면 첫 번째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곡식을 완벽하게 걷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곡식이 알맞게 익었어도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서리를 맞게 되면 수확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가을거지 시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판에 나가 속도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닥치기 전에 기나긴 겨울을 버틸 식량을 비축하고 엄청난 양의 김장을 마무리해야만 겨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의 한반도는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얼어붙은 불모지로 돌변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움직여 식량을 확보했느냐가 겨울철 생사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었죠. 김장 채소를 다듬고 소금에 절여 독에 묻는 일부터 온도를 데울 땔감을 산더미처럼 준비하는 일까지
계절이 바뀌기 전에 모든 대비를 완벽히 끝마쳐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와 땔감을 비축하지 못하면 한겨울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계절이 요구하는 정해진 시간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굶주림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비축한 식량이 떨어져가는 늦봄 무렵인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산과 들로 나가 나무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해야 할 정도로 배고픔은 늘 곁에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유전자에 깊게 새겨진 빨리빨리라는 본능을 단순히 조급한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짧게 주어지는 계절의 틈새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고들어 완수해내야만 했던 치열한 삶의 흔적입니다. 계절의 변화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수천 년의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매몰차게 다가오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기후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움직이라는 생존의 명령을 내렸던 셈이죠. 이렇듯 한국인의 속도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혹독한 계절의 타이머를 맞추기 위해 단순히 개인의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부지런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개인의 노동력이 지닌 한계가 명확했죠. 여기서 한반도의 지독한 기후는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생존의 방법을 강제합니다. 바로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한 노동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연대 구조의 중심에는 한반도 농업의 핵심이자 생명줄인 벼농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넓은 평야에서 주로 재배하던 밀은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작물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며 씨를 뿌리고 적당한 비가 내리면 한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수확이 가능했죠. 반면 벼농사는 차원이 다른 방대한 노동력과 매우 정밀한 수분 통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본래 열대지방의 늪지대에서 자라던 식물인 벼를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땅에 인공적인 늪을 만드는 과정, 즉 논을 개간하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논농사는 물을 평평하게 가둬야 하기 때문에 땅의 수평을 정밀하게 맞추는 평탄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으로 둑을 단단하게 다지는 고된 노동이 수반됩니다.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마을 근처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파서 엄청난 양의 물을 논에 가두고 빼는 복잡한 과정을 벼의 생육 주기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해야만 하죠. 특히 좁은 모판에서 키운 어린 모를 넓은 논으로 옮겨 심는 모내기철이 다가오면 마을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이 시기는 보통 봄 가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초여름 무렵인데 주어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모를 심어야만 가을에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몇 안 되는 인력만으로는 그 넓은 논에 제때 모를 심는 것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방대한 일거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죠. 이 거대한 노동의 장벽 앞에서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해답은 이웃과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전체가 모여 철순의 논에 모를 심고 내일은 다 같이 영인의 논으로 이동해 물기를 내는 시기였죠. 농번기가 되면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결성되어 농악대의 풍물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품앗이 역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협동 시스템은 이웃을 돕고 싶다는 개인적인 선의에서 출발한 낭만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의 일손을 돕지 않으면 내 논이 농사도 망치게 되고 결국 마을 전체가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독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인의 훌륭한 민족성이라 부르는 정이라는 감정 역시 이 철저한 생존의 연대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농사일 중간에 들판에 모여 밥을 나누어 먹는 세찬 문화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여는 풍습은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을 제공해준 이웃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을 확보하는 고도의 사회적 교환 행위였죠. 슬픈 일이 발생하면 밤을 새워 곁을 지키고 상여를 함께 매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은 척박한 기후와 고된 노동을 함께 버텨내며 형성된 일종의 강력한 사회적 보험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험난한 사계절과 물 관리가 필수적인 까다로운 벼농사라는 극한의 자연 조건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웃의 논에 물이 마르면 내 논에 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했고, 거센 태풍이 몰아쳐 자연재해가 닥치면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아 올려야만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좁은 땅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유대감과 공동체 문화가 한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토록 고된 노동과 거대한 협력을 강제하는 벼농사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해답은 한반도 상공을 관통하는 거대한 바람의 이동 경로에 숨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 교차할 때마다 동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 사이에서는 지구 규모의 거대한 공기덩어리들이 자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절풍이라고 부르죠. 이 거대한 바람의 방향이 한국의 운명과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1년 내내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의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기온 변화가 적고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매달린 한반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륙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지고 훨씬 빨리 차가워지는 뚜렷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거대한 대륙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면서 거대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쪽 바다의 덥고 습한 공기가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때 적도 인근에서 발달한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며 온 나라를 푹푹 찌는 거대한 한증막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시기 한반도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온이 치솟고 1년치 강수량의 60% 이상이 장마철과 태풍이 지나는 두세 달 동안 물폭탄처럼 쏟아집니다. 반대로 겨울이 찾아와 대륙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 이번에는 북쪽 시베리아 벌판에서 형성된 차갑고 무거운 고기압이 바다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한파와 수분을 모두 빼앗긴 건조한 칼바람이 온 국토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여름에는 적도의 끓는 열기를 맞고 겨울에는 북극의 잔혹한 한기를 번갈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매우 가혹한 환경인 셈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이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계절풍 기후가 벼농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작용했습니다. 본래 벼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늪지대에서 기원한 식물입니다. 생육기간 동안 3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와 뙤약볕 수준의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작물이죠. 유럽의 온화하고 서늘한 기후에서는 건조함에 강한 밀이나 보리를 키울 수는 있어도 엄청난 열기와 수분을 요구하는 벼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는 인간이 맨몸으로 견디기에는 몹시 고통스럽지만 열대 식물인 벼가 성장하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천혜의 온실을 제공했습니다. 벼는 다른 곡물과 비교할 때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효율적인 작물입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밀을 심었을 때보다 벼를 심었을 때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죠. 국토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턱없이 부족했던 한반도에서 좁은 땅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벼농사뿐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쏟아지는 폭우는 빗물과 함께 산지의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분을 아래쪽 평야로 실어 날라
자연스럽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마저 농사에는 거대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더운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충과 병원균이 끊임없이 번식하여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지만, 한반도의 겨울은 시베리아의 매서운 한파가 토양 깊숙이 숨어있는 해충과 알을 모조리 얼려 죽여 천연 방역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극한의 한파가 역설적으로 이듬해 농사를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을 수 있도록 병충해의 연결고리를 끊어준 것이죠. 막대한 식량 생산력은 곧바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고, 늘어난 인구는 다시 거대한 강물을 다스리고 둑을 쌓는 국가적 규모의 토목 공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이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자연 환경이 거대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탄생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여름의 찜통 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 그리고 겨울에 뼈를 깎는 추위가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수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해준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기후의 극단성이 오히려 척박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쏟아지는 비가 벼농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이 막대한 빗물을 모아 생명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한반도라는 지리적 무대 위에 쏟아진 거대한 빗줄기를 담아내고 문명을 꽃피우게 만든 결정적인 주인공이 바로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입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한강 둔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산책을 하며 이 거대한 물줄기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풍경으로 소비하죠. 하지만 세계 지도 위에서 한강의 입지와 규모를 분석해보면 이 강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희귀한 지정학적 조건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수단이나 유럽, 그리고 중동의 사례를 보면 물이라는 자원이 단순히 마시는 용도를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강물이 메말라가면 목축을 하는 유목민과 농사를 짓는 정착민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들 역시 다국적 강줄기를 공유하는 탓에 상류 국가가 댐을 건설하거나 유량을 조절하면 하류 국가들은 막대한 산업적 타격을 입고 치열한 외교적 마찰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티그리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물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냉각수를 구하지 못해 국가 전력망이 흔들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강물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강은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오직 한반도의 심장부만을 굽이굽이 관통한 뒤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거대한 수량을 확보한 채 수도의 한복판을 흐르면서도 다른 어떤 주변 국가와도 수계를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강이죠. 이웃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강물을 온전히 농업용수와 식수, 그리고 막대한 산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발전 과정에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강은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의 강폭이 무려 1km에서 2km에 달할 정도로 넓고 웅장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를 관통하는 유서 깊은 강들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지죠.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스강은 폭이 좁은 곳은 불과 100m 남짓이며 넓어봐야 200m에서 300m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강은 이들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넓은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서울이라는 천만 인구의 대도시를 지탱하는 수자원 공급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한강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온화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한강은 여름 장마철이면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주변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물이 바짝 말라 바닥의 모래사장을 훤히 드러내는 통제하기 힘든 강이었습니다. 강물이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의 유량 차이를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300배에 달할 정도로 변덕이 심했죠. 템스강의 하상계수가 8배이고 센강이 34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과거 한강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자연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한강 주변의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겨
이재민이 속출했고 가뭄이 들면 강바닥이 말라붙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앞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받아야만 했습니다. 쉼없이 튼튼한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올리고 상류의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거대한 다목적 댐을 연이어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해낸 수십 년에 걸친 치수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거대한 댐에 물을 가두어 도심의 홍수를 막고, 가뭄이 들 때는 저장해둔 물을 방류하여 1년 365일 내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대한 물길을 철저하게 개조해낸 것이죠. 우리는 압도적인 자연의 조건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고도의 토목 기술을 동원하여 거친 자연을 관리하고 길들여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한반도가 극단적인 사계절 없이 1년 내내 봄처럼 온화하고 선선한 날씨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완벽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쥐고 있는 도시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죠. 이 도시는 해발 고도 2200m가 넘는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 1년 내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하고 완벽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날씨만 놓고 보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지상 낙원처럼 보이죠. 냉난방기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사계절 내내 온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멕시코시티는 완벽한 기후가 무색할 정도로 집안 침하라는 끔찍한 재앙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본래 거대한 호수 위에 인공적으로 지어진 수상도시였습니다. 과거 서구 세력이 들어와 호수를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식수와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빠져나간 빈 공간이 거대한 도시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80cm씩 땅이 가라앉고 있으며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금이 가고 뒤틀리는 처참한 광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상하수도관이 어긋나거나 끊어지고 이로 인해 귀한 식수가 중간에 새어나가면서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 된 역사적인 건축물들마저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붕괴를 막기 위한 보수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1년 내내 완벽한 봄 날씨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사람이 딛고 서야 할 땅과 마셔야 할 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기반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춥고 덥지 않은 좋은 기후 하나만으로는 결코 문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물과 땅이라는 견고한 생존의 기반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그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끈질긴 역량이 결합되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